오늘도 난리였습니다. 대난리였죠. 자, 오늘 미국 시장 좀 무사히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조정할 게 보이지만 한 1.5% 언더로 조정하고 끝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아침에는 네. 그 신용등급 하락이 알려진 바로 직후에는 미국 나스닥 선물이 0.4%대 정도 하락을 하다가요. 우리나라 장 끝날 때 되니까 0.7% 정도 하락했었고 그리고 좀 저녁 가니까 낙폭이 더 확대되더라고요. 네. 1.23%까지 이렇게 확대가 되다가 지금 보니까 0.7% 정도 하락으로 조금 소강 상태 줄어들었습니다. 네. 0.5%입니다. 0.5%인가요? 네. 근데 종목별로 1%대 빠지는 거는 꽤 많기는 해요. 종목별로는 지금 종목별로 선물 시장 흐름 보면 올라가는 것까지는 기대하지 말자고요. 모르죠? 모르지만 그 기대에서 안 오르면은 너무나 섭섭하니까. 네. 사실 이거 정신적인 일 아닙니까? 이 투자라는 게 그게 다죠. 요즘 정신적으로 너무 공핍하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네.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요, 우리 김민수 대표님께서. 구핍 발음도 안 되네요. 네. 구핍하지 않으려면 붙어야죠. 네. 근데 시장이 맞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이 보이는 대로 붙어야죠. 네.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오늘은 대응한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대응해서 뭐 네가 잘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분위기로 오늘 몰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딱. 네. 그래서 일단 강한 섹터는 뭐 그렇다고 치고 네, 나머지 섹터들은 또 철저하게 나오는 변화. 그러니까 네. 오늘은 딱 그냥 저희가 보면 한국 증시 그렇잖아요. 특성이 어디가 제일 약한가 보고 그 약한 것 따라갑니다. 오늘 아시죠? 홍콩 증시 네. 해외 시장 중에서 네. 홍콩 항생테크가 제일 많이 빠졌었죠. 똑같이 일본하고. 움직이더라고요. 예. 네, 시장 움직이는데 막판에 홍콩은 돌리긴 돌리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끝날 때까지 똑같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요즘에 근데 김 대표님 생각이 많으면 어려운 시장 아닙니까? 감각적으로 해야지. 생각이 많으면 안 됩니다. 요즘 네. 같은 시장. 그냥 아침에 딱 벌어져서 네. 보이는 그대로 움직이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렇게 주판을 튕기고 있으면 게임 끝나요. 네. 그냥 감각적으로 연관이 있어? 아, 연관이 있어? 그래? 오케이, 콜. 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움직여야 됩니다. 그럼요. 네. 벌써 클릭하고 있어야 돼요. 네. 연관이 할 때 벌써 클릭을 해야만 일단 시장을- 클릭하고 연관이 있는지 네, 찾아보는 일단 어떨까요? 사놓고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다시 사는 네. 뭐 이런 시기가 아닙니까? 철저하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런 장 흐름을 아주 옛날에 봤거든요. 언제요? 개인 투자자가 시장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던 네. 요즘에 그게 다시 재현되고 있어요. 기관이 다 죽었기 때문에요. 제가 맞습니다. 보기에는. 네. 그래서 약간 열린 마음으로 아침을 아주 부담 없이 그냥 화장실 잘 다녀오시고 그 다음에 아침 잘 드시고 그 다음에 아주 편하게 이게 나는 오늘 런런한 사람이야 이러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은 그나마 낫습니다. 네. 대응하기는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 포지션을 짜고 하셨던 분들이나 네. 아니면 벌써 포보로 한 두어 대 얻어맞고 있지 않습니까? 한 7월 말부터 네. 그런 상황이 돼서 그걸 가지고 뭐 어떻게 움직인다 그러면 참 어려운 시장이긴 한데 네. 그렇다고 또 이게 시장의 성격이니까 그렇게 가야지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손이 안 나갈 것 같은 이런 장들. 우리 안전 팀장님은 손 안 나가는 장 아닙니까? 밸류에이션 좋아하시고 밸류에이션 다 쳐보고 그다음 적절하게 저렴한 주식을 좋아하시는 입장이니까 요즘 같은 장 적응 안 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참여를 한다 해도 네. 큰 비중으로는 못 합니다. 이게 뭐 대부분 다 그렇겠지만 그냥 한 자산에 내 운용 자금에 뭐 아주 한 5% 내외 아주 조금의 금액만 가지고 이렇게 하시겠죠 보통. 그래서 이런 테마로 이제 정말 큰 비중을 태워가지고 크게 드시는 분은 아마 좀 소수일 것 같고요. 뭐 참여를 못 하거나 아니면 좀 일부 비중만 참여를 하거나. 근데 요즘에 보면은 좀 참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왜냐하면 요게 해지가 됩니다. 다른 시장 빠지는 거. 예, 워낙 수급이 네. 하나의 섹터로 좀 고착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2차 렌즈로 쫙 쏠렸다가 그 다음엔 이제 반도체로 쫙 쏠렸다가 그러면 또 한쪽으로 쏠릴 때는 나머지가 다 약하잖아요.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약하니까 다른 데로 쏠리고 그래서 그쪽을 사는 거는 그냥 내가 테마주를 한다는 생각보다 시장에 어느 정도 해지를 걸어놓는다. 선물 매도 라는 치듯이 생각을 주식 매수하고 선물 매도 치듯이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요즘 장세에서.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진짜 진호하셨어요. 네. 포켓몬이십니까? 아니 오죽했으면 네. 오죽했으면 가치 투자 베이스의 사람이 이런 상황이 오겠습니까? 그게 네. 또 어떻게 보면
시장에 적응하는 단계죠. 예, 그럼 막 천 종목씩 빠지고 그러는데 어떤 종목은 상한가예요. 네. 네, 드디어 그 업종을 한번 건드릴 때가 됐는데 초전도체, 초전도체. 네, 슈퍼 컨덕티브, 아 발음도 어려워요. 네. 네, 아주 이거 진짜 해먹기 좋은.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런 표현을 써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해먹기 좋은 이슈가 떴습니다. 그렇죠? 네, 자세한 브리핑은 우리 안 팀장님께서 잘해 주실 겁니다. 워낙 또 공대 쪽 아니요, 공대 아닌데 예. 저는 문과인데 워낙 그 저희가 뭐 이론에 대한 이런 얘기는 네. 더 잘하실 거예요. 왜냐면 이제 공학 유튜버들이 워낙 이제 설명을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네. 뭐 이런 설명은 뭐 괜찮을 것 같고 다만 이게 언제까지 파급 효과가 좀 미칠 것이냐에 네. 대해서는 뭐 아무도 모르겠지만 네. 진위 여부가 조금 확인이 될 때까지는 네. 이런 흐름이 좀 계속되지 않을까. 그 미국 연구소에서도 한 일주일 정도 걸릴 거라고 좀 텀 제시를 했잖아요. 네. 근데 좀 진행 경과를 보니까 이게 그 한국 연구진들이 레시피를 공개를 했잖아요. 이렇게 만들면은 초전도체가 나온다. 네. 근데 그렇게 똑같이 따라하더라도 약간 미세한 차이 때문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안 된다고 해도 그게 이제 실패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서 그렇다고 또 중국 어떤 연구소에는 또 성공했다고도 발표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또 물론 어떤 연구소에서는 또 부정적인 의견을 오늘 제시를 하기도 했고요. 근데 어쨌든 검증하는 데까지 좀 시간이 더 소요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게 저는 조금 더 상상의 나래를 좀 펼쳐보자면 지금까지는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지분 관계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예전에 뭐 마이너스 260도 그때 이제 조건에서 초전도체가 뭐 발생되는 선제를 만들거나 전선을 만들거나 이런 이렇게 연관이 있는 종목들이 테마성으로 갔다면 이제는 요게 상용화된다는 가정을 했을 때 얼마만큼 이제 마진이 좋아지고 효용성이 증가하는 이런 기업들까지 조금 퍼져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조금 한번 찾아보니까 한 3단계 정도로 만약에 상용화가 된다면 네. 3단계 정도로 파급 효과를 좀 계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가장 낮은 단계에서도 상용화가 쉬운 부분이 IT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한 캐나다 연구진이 뭐 어떤 뭐 3가지 정도의 경우의 수를 이야기를 했는데 네. 가장 낮은 단계는 이제 IT 쪽, 네.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 뭐 이제는 핸드폰 정도만 가지고 초전도체가 되면은 양자 컴퓨터 정도를 구현을 할 수 있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럼 그쪽 관련돼서 좋아지는 섹터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네. 다만 다만 필요가 없어지는 소부장도 굉장히 많겠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송배전 관련된 전력산업 인프라. 그리고 마지막까지 가면은 이거는 이제 높은 뭐 전류 흐름을 이게 이 초전도체가 이제 구현을 할 수 있다면 네. 그러면 이제 전 산업 분야로 펼쳐나가서 그것의 경제 효과가 뭐 5,800조다 이렇게까지 계산을 하고 있는데 네. 그건 너무 멀리 갔고 뭐 저도 궁금하지만 지금의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지분 관계에 있는 이런 회사들만 상한가를 가다가 거기에 이제 IT 쪽으로도 퍼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까지 시장이 좀 볼까 그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새끼를 네. 치면서 새로운 주도주들이 마구마구 생길 수 있는 장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럼 중요한 게 오늘 매매하셨어요? 하셨네요. 이렇게 네. 공부하실 정도면 저 안 팀장님 쪽에서 산업 얘기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처음 들었습니다. 네. 하셨네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그 참 저는 다음 달에 제 가계부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향후에 5,800조 시장이 나타난다고 이런 거 하시는 거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아는지 정말 너무 신기하고요. 지금 초전도체 발음도 네. 힘든데 혹시 뭔지 아세요? 초전도체. 네, 좀 어렵죠. 이거 왜냐하면 모르시는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일반 시청자처럼 저는 우리 최 전기가 앵커님 흐르는데 저항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저항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우와. 요 정도 합니다. 아, 네. 와. 다 하신 거죠? 네. 저도 그거밖에 몰라요. 네, 설명해 주려고 했는데 할 말이 없네. 네. 근데 이게 또 어떤 분야로 어떻게 파급 효과가 있을지는 상당히 네. 궁금하기도 하고 상상의 나래를 막 펼치게 되는데. 자, 이게 요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다. 이게 주가를 어디를 어떻게 만들지 모른다. 요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사실 주식에서 제일 무서운 게 상상 아닙니까? 우리가 2017, 18, 16, 17, 18 그 사이에 바이오에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는 것 때문에 주가가 미친 듯이 오른 거 몇 조 단위로까지 올라가는 주식들 지금은 흔적도 없어진 그렇죠. 그런 기업들 많이 봤었죠. 네. 근데 시장에 탄생하기 딱 좋은 조건이었고요. 네. 약세장인데 투기적인 성향의 자금은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게 과연 어디로 갈까?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게 안 나왔었으면 오늘 또 분명히 뭐 하나
잡아서 그쪽으로 움직였을 겁니다. 네. 근데 그게 지금 이 시점쯤에 또 마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고, 예. 근데 뭐 산업적인 얘기나 뭐 그런 거는 오늘 아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네. 근데 자세히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가 추적해 보면은 벌써 2016년도 네. 그때부터 기업들이 대기업들 LS 그룹부터 다 준비한다, 조만간 성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한 게 마지막 기사였습니다. 전자신문에서 나온 거. 네. 그 마지막으로 1, 2년 내에 상용화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자신감 그거 있잖아요. 또 사진 이렇게 딱 이거 하고 연구줄 쭉 해서 이거 하고 네. 그놈한 사진들. 네. 그거 보여준 게 마지막이었고 그다음부터 뭐 유야무야 되긴 시작했다가 그래도 이제 저희가 보통 얘기하면 그 기술에 대해서 이걸 언젠간 쓸 수 있겠다라고 갖고 있던 회사 중에 하나가 서남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네, 그 회사는 회사 적자가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계속 파이럴 라인 돌리면서 납품은 하긴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네.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또 부각을 받기 시작하는 거고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M&A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또 이제 상상의 나래가 막 펼쳐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들 보면은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5,800조가 될 정도면은 그때 당시에 LS가 완전히 기술을 쫙 끌어들여서 뭔가 하려고 시도를 했었을 겁니다. 네. 해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였죠. 어렵죠. 네. 네. 어렵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냥 그 전기 저항이 제로면은 그냥 이제 그러면 초고압 변압기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전선 하나로 쭉 전기 이동 그대로 하게 되면은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회사들이 가장 효용성을 먼저 보고 먼저 움직였을 거예요. 근데 그러고 두고 있었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하긴 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양산이나 기술력이 지금 어렵다는 거에 반증일 거고 네.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그냥 든 생각은 딱 두 가지입니다. 안 팀장님이 잘하시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는 거 그대로 인정하고 어차피 이거 아니면 안 될 때 그럼 오늘 하루 종일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냥 다른 거 말고 시세만 보면서 움직이는 쪽에 테마 쪽으로 대응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맞다? 아니면 그렇게 가는 건 맞겠습니까? 주식 매매 관련된 쪽에는 트레이딩 쪽에서는 그거 맞습니다. 산업적으로는 너무 빅픽처 그리지 말자라는 게 제 생각이고 이때가 언제 나왔냐면요. 혹시 그래핀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꿈의 소재 그래핀? 들어봤는데 네. 흑연에서 뭐 쪽 아니에요? 역시 경제 앵커셨네요. 네. 뭔데요 그거? 네, 그때 한참 왜 나오면서 그래핀이라고 그래서 왜 탄소 그 구조가 이제 한 8각에서 6각에서 8각으로 바뀌면서 그거 바뀌어주게 되면 왜 강도도 높고 막 하면서 이렇게 네, 나왔던 네, 그 네. 꿈의 소재 그래핀 이때도 그때 종목 중에 하나가 국일재질이라고 있었습니다. 네. 직접 매매 열심히 했던 종목이었고 그 당시에 네 그게 시작해서 8배가 갔었습니다. 얼마 만에요? 한 1년 안에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그때도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요. 2016년이었나? 그때쯤 바이오랑 같이 두 축으로 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런 얘기 많이 나왔죠. 이거 철도에도 적용되고 모든 자동차 소재에도 적용되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커질 소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때도 꿈을 막 그려가면서 주가 급등했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거래 정지돼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고 뭐 그래핀 하는 회사들 아직까지는 얘기하고 뭐 추적한다고 얘기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이 그렇다라는 얘기를 봤었을 때는 그냥 상용화가 어렵다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상용화는 할 수는 있는데 산업의 적용에 그러면 뭐 차량 용량화 같은 경우도 해서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많이 나오는데 왜 안 쓸까요 이거를? 저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그런 이제 경제적 효용이나 가치가 그만큼 안 되니까 누구보다 이걸 가지고 돈이 들겠다 그러면 소재업체들 다 뛰어들었겠죠. 근데 안 하고 있거든요. 그때도 뭐 기술적인 어떤 기술적인 완성도가 높여졌다 뭐 그러면서 얘기 많이 나오면서 했었을 때가 그랬던 상황들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번에도 물론 주가 탄력들을 보고 매수세에서 탁 붙는 거 보면 그렇게 느껴집니다. 아 이거 지금 가면 한 10배 갈 종목이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가 네. 공격적으로 좀 이렇게 손 좀 빠르고 공격적으로 매매해서 수익을 내는 투자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지금도 안 샀다고 하게 되면 하지 마세요. 그러면 괜히 시장 흐름 따라서 저도 따라 들어가야 되나 뭐 가다 보면 또 잘못하게 되면 고점에서 또 내가 사면 고점에 이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근데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재빠르게 나올 수 있다. 라고 하게 되면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걸 떠나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 앵커님은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이미 한번 되었기 때문에 아, 예, 저는 안 합니다. 네, 아니 그 생각 많이 안 하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아예 처음부터 제 생각에는 사실 이거 상용화되려면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는 걸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막 랩인데 랩에서 잘 되고 나면 그 랩이 좀 커지는 소위 말하는 파이올로트 라인까지 가야 되고 파이올로트 라인에서 성공하면 그때 이제 상업화가 시작이 될 거고 상업화에서 이제 연습을 해봐서 뭐가 되면 이제 그때 증설을 할 것이고 그렇죠. 그 이 기간, 그리고 증설을 해서 어디다 어떻게 쓸 건지가 답이 나와야 또 추가 증설을 할 것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5년, 10년은 그냥 걸리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제 막 논문 수준을 논문을 쓰려고 하는 정도 수준의 단계니까 논문 내용도 지금 뭐 정확하진 않지만 뭐 그러니까 어차피 이건 꿈과 꿈의 대결 아닙니까? 저는 딱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는 이번에 이 논란을 촉발시켰던 아카이브 논문 이거의 진위가 언제 판명이 되느냐, 진짠지 가짠지. 네. 물론 이제 굉장히 투자자 입장에서 좀 보수적이라면 이게 된다에 배팅을 하고 큰 금액을 걸고 장기 투자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안 된다라는 가정을 하더라도 투자를 하려면 이게 진위 여부가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지난주 금요일 날 논문이 올라왔습니다. 그럼 최소한 금요일 날까지는 진위 여부가 밝혀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서 그때까지는 그래도 좀 모멘텀이 좀 계속 이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말씀하셨듯이 지금 아직도 참여를 하지 않았다면 안 하는 게 좋다라고 하셨을 때 그게 안전마진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오늘 이제 상한가를 가거나 아니면 뭐 두 자릿수 많이 상승해서 엮였던 관련주들 중에서도 이게 없었더라도 지금 가격대가 매력적인 기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좀 놀랬거든요. 요즘에 오늘 뜬 이 관련된 초전도체 관련 기업들 중에서도 매력적인 기업이 있다. 네, 이 기업은 이 섹터 내에서도 굉장히 좀 저평가받는 밸류를 받고 있다.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이거하고 엮여서 올라가거나 이런 종목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네. LS네요. 그것도 하나 있죠. 네. 네, 다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건드려야 된다면 차라리 그런 쪽으로 조금 찾아보시는 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운용 자금에서 일부만 아주 일부만 건드리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거는 결과가 안 나올수록 투자인지 투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좋지 않습니까? 결과가 안 나오고 끌어줘야 신나게 계속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아바타 얘기도 나오는 것이고 잘 됐을 때 네. 잘 됐을 때 5,800조 시장, 네. 못 됐을 때는 빵. 네. 그러면 이게 먼 미래의 일이잖아요. 네. 그거 어차피 현재 가치로 땡기면 빵은 아니잖아요. 네. 어느 정도 몇십 조? 몇 조 정도의 밸류가 될 텐데 이게 만약에 결론이 빨리 나와서 빵이다라고 결론 나와버리면 그건 빵이죠. 네. 근데 결론을 아직 안 냈다면 그거는 어느 정도의 숫자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만 플레이하는 게 제일 보수적인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네. 아까 근데 김 대표님이 네. 뭐 지금까지 못 들어가는 사람 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네. 제가 보기에 이번에 자양분은 정말 충만합니다. 첫 번째 국뽕의 자양분이 있고요. 그렇죠. 네, 국뽕의 자양분이 있고 그다음에 미래 그 에너지 관련 네. 에너지 핵심 코어의 기술력이고 네. 그럼 지금 에너지 대전환의 시기고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다들 그 전력을 어떻게 반도체 칩이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전력을 덜 쓴 건가 맞아요. 전성비가 너무나 중요해진 상황에서 이런 게 떴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나온 여러 가지 테마나 뭐 이런 이슈 관련 중에서 가장 강력한 그렇죠. 그럼 뭐 무슨 고려대학교가 아니라 이제 무슨 LK 대학인가요? 초전도 대학이라고 이름 바꿔야 된다면서요. 그럼 노벨상이 아니라 초전도 상으로 바꿔야 된다면서요. 그런 네. 정도로까지 지금 루머가 하고 짤이 만들어질 정도면 지금 못했다고 이게 못이 아니라 이게 지금 2차 전지보다 파괴력이 더 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파보면 팔수록 약간 꿈이 웅장해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점점 더 몰입하다 보면은 야 잠깐 이거 10%가 아니라 네. 지금 따로 저희 다정비. PD님이 놀라서 네. 투자 고지 올린 거 아시죠? 그러실 겁니다. 예. 네. 갑자기 아니 우리 여기에 각도기 형님이- 여기에 저기
현혹돼서 투자하시다가 큰 코 다치고 인생 망존하실 수 있으니까. 네. 그러나 이제 뭐 저희는 이거는 그냥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네. 보면 볼수록 그런 생각 들 거예요. 드실 거예요. 네. 근데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그렇게 돈 됐으면은 대기업이 벌써 했다. 저는 그 생각입니다. 그리고 네. 벌써 사업부 꾸려가지고 벌써 추진했을 거고 2010년도에 딱 사업부 끝난 다음 그 얘기 나온 다음부터 아무 뉴스도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게 과연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돈 냄새 더 잘 맞는 대기업들이 왜 가만히 있었을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더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시세만 봤었을 때 아까 안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저 끝나고 만약에 결과 뭐 좀 아닌 걸로 밝혀졌다. 이거 좀 어려운 걸로 밝혀졌다. 그러면 그게 끝이 아니라 저만가가 가버립니다. 이렇게 움직였다가는. 네. 그러면 저만가 갔을 때 내가 탈출도 못하잖아요. 탈출을 못한다. 네. 그 다음 날 보게 되면 또 한 20% 빠져서 시작할 겁니다. 순간적으로 50% 빠져서 내올 텐데 이걸 내가 대처할 수 있겠느냐. 네.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 건 상관없습니다. 나올 때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걸 대처하실 자신이 없거나 아니면 그만큼 아니면 내가 요만큼 해서 요만큼만 먹고 나올게 라고 생각해서 가는데도 그러실 것 같죠? 계속 장중에 말아서 상한가 갖고 또 말아서 상한가 갖고 가는데 요쯤에서 내가 난 이 정도면 됐어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또 이제 여러 가지 자료로 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점점 좀 확장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벌써 아바타의 주인공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됐을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인 거죠. 근데 결국에는 만약에 그런 식의 뭐 안 좋은 얘기가 나왔다. 그럼 이거는 고점에서 그냥 순간적으로 50%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것도 감안하고 들어가겠다. 제가 말씀 못 드리죠. 근데 홈랩님께서 네. 대학 때 초전도체 전공이셨는데요. 다 사기입니다. 조심하세요. 이렇게 올리셨네요. 그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산업은 되게 그래도 열심히 팔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여기서 감이 안 옵니다. 저는 그냥 차라리 이번에 2차 전지 많이 빠지면 2차 전지 사세요. 그러고 있어요. 차라리 네.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보유 중이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나. 저는 그래서 이런 거를 9일째 때도 많이 뒤어봐가지고요. 네. 또 웬만한 이런 또 테마 작은데 완전히 뭐 창창한 미래를 보여줬던 매매 했었을 때는 한 서너 번 당해서 계좌 막 너덜너덜 해지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끊어갑니다. 끊어갔다 물론 이제 세니까 지금은 보유하겠지만은 근데 끊어갔다가 조금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제 어떤 기술적 분석 이럴 때 되게 많이 필요해요. 네. 기술적 분석에 약간 1차, 2차, 3차가 있으면 1차 때 이상한 신호가 나온다 그러면은 정리하고 안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그냥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어요. 매매의 영역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초전도체 관련주는 여기까지 네.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고요. 다음 이슈 좀 넘어가 볼게요. 네. 네, 이야기할 게 많아서요. 삼성 HBM 패키징 네, 요거 경쟁 과열. 요 사실 얘기 어제 해볼까요? 그 저녁 때 나왔던 기사인데 네. 전 이게 굉장히 파급력이 있을 만한 기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장이 미국 신용등급 강등을 거의 아침부터 맞다 보니까 파급 효과가 전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뉴스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일단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3 납품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삼성전기도 엔비디아의 GPU용 기판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네. 네, 일단 삼성전자가 엔비디아하고 마지막 검증 작업 중이라고 하고요. 요 끝나는 대로 HBM3 공급하면서 GPU 칩과 묶어서 H백으로 가공하는 요 첨단 패키징까지 담당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때까지는 조금 기대감이 있었던 이슈인데 이게 좀 현실화됐다라고 이제 환경에서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은 좀 하이닉스한테 엔비디아가 HBM을 전량 맡아서 이제 그거를 이제 TSMC한테 생산을 맡겼었거든요. 근데 이제 TSMC도 후공정 쇼티지 때문에 이 전체 수요를 다 감당을 못하는 상황이라서 이제 삼성한테까지 이제 온 것 같고요. 삼성이 아무래도 이제 HBM도 하고 패키징도 하고 뭐 다 할 수 있다 보니까 패키징으로 이렇게 맡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기가 엔비디아의 GPU용 FC BGA 공급했다. 요거는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네. 기사가 났다가 기사가 삭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회사 측의 요청에 의해서 삭제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기사가 났던 것만 말씀을 좀 드리면요. 뭐 이때까지 뭐 PC용 CPU, 서버용 CPU 이런 거 다 했는데 GPU용으로 FC BGA 기판이 들어가는 거는 이번에 처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GPU용 같은 경우에는 CPU용 대비해서 회로 패턴이 굉장히 복잡하다고 합니다. 근데 삼성전기가 좀 기술력을 향상시켜서 이게 가능해졌다라고 보도에서는 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판하고 이제 같이 들어가는 뭐 오토 진공 라미네이터 요거 만드는 뭐 장비 회사도 오늘 같이 상승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삼성전자 HBM 한지가 한참 늦었어요. 하이닉스에 비해서 지금
한 지가 뭐 2, 3년 늦은 거죠, 거의. 그렇죠. 금방 따라붙을 수 있을까요? 이게 붙으면 삼성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원래 이게 HBM이 원래 역사가 게임용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네. GPU에 딱 붙어가지고 게임용으로 만들어져서 할 수 있게 누가 제일 먼저 만들었냐면 삼성이 한 겁니다. 삼성이 하고 이거 이제 쓰긴 쓰는데 비싸다 보니까 또 좀 기술력도 되는데 비싸게 팔아먹어야 되는데 잘 좀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방치했던 쪽이고 이거를 그 사이에 SK하이닉스도 사업부 꾸려져서 막 하는데 먼저 좀 적극적으로 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싹 갈렸습니다. 근데 지금 삼성의 강점은 이번에 이걸 잘 보시게 되면 TSMC가 이제 엔비디아가 있고 TSMC가 있는데 TSMC가 이제 이쪽에 파운드리를 줘서 그 다음에 SK하이닉스가 HBM3를 공급해서 같이 맞춰서 패키징해서 나온다. 이게 끝이잖아요. 네. 그러면 벌써 몇 단계를 거치자면 TSMC 있고 SK하이닉스 있고 거기서 패키징하는 데서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복잡하죠. 삼성은 그러지 마시고 우리 파운드리 많이 올라왔습니다. 우리한테 맡기시면 자 파운드리 위탁 부주시고 우리가 HBM3 공급하고 거기다 패키징 우리가 다 해서 끝 턴키로 주겠습니다. 기판은 삼성전기한테서 우리가 그렇죠. 갖다 알아서 쓸 테니까 그렇죠, 묻지도 그렇죠. 마시고 따지지도 마시고. 네. 네. 그러면 엔비디아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가격 경쟁력도 그럼 그렇죠. 삼성이 더 커지는 거죠. 네, 이거 크면은 바꿀 수 있습니다. 삼성이 더 잘할 수 있는 하나의 게임 체인저가 될 텐데, 근데 이게 이제 지금부터는 뭐 아마 거기서 나오지 않았던 얘기는 뭐 단가부터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거 나오는데, 막 움직이면 할 것 같아요. 그만큼 이거 좀 방지 거기다가 또 기술 지원하는 200명을 붙여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하게 되면은 다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엔비디아는 솔깃할 겁니다. 네. 그래서 거의 간다고 봐야 될 텐데 그게 지금 그러면 점유율 차이에서 봤을 때 아마 이걸 계산을 삼성 쪽이 들어가는 것과 SK 들어가는 거에 좀 차이가 날 겁니다. 왜냐면 이쪽은 아예 딱 패키징화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아마 SK 하이닉스는 그냥 공급해서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차이는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격차 많이 좁혀질 수 있겠죠. 지금은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네. 이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엔비디아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은 다 할 겁니다. 이제 보면은 뭐 구글부터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제 다 참전해서 하려고 하는데 딱 보면은 다 지금은 엔비디아를 보고 움직이기 시작을 할 텐데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러면은 엔비디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왕이면 이쪽으로 요구를 할 수가 있겠죠. 턴키로 그냥 딱 해서 좋은 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좀 약간 다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보통 하나의 단독으로 줬을 때 내년에 5% 올립니다. 아유 근데 또 받아야 돼?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3%만 올릴 텐데요.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물량이? 그런 거. 근데 지금 너무 과한 얘기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럼 결국은 딴 건 다 오케이. 네. HBM 삼성 거 쓰고, 네. 그다음에 기판 전기 거 쓰고, 패키징 그 뒷단에서 누가 뭐 어디 저기 엠코 갈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네. 거기가 하고, 그래서 그냥 너희들한테 다 맡길게 오케이인데 네. 시스템 반도체까지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엔비디아의 GPU까지 제작인데 네. 어떻게 믿어요? 그게 이제 그런 건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이 좀 있겠죠. 네. 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TSMC는 그냥 우리는 외주만 할게 그냥 두고 그냥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것도 리스크는 다 있죠. 그런 쪽의 리스크는. 그러니까 TSMC 이럴 거야. 네. 너희 간다고? 그래 가봐. 그 라인 빠져서 당분간 다시 돌아와도 못 쓸 걸?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네. 기술적인 차이는 있는데 네. 아마 지금 엔비디아는 일단 솔깃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단독 밴드로 지금까지 여기다 주다가 계속 가격 매년 올린다. 그렇게 되면 고민을 하겠죠. 근데 이쪽에서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전부 다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금씩 물량 넘겨보는 근데 저는 그거를 하다 이제 저기 체크를 못 하신 것 같은데 네. 물량 딸리잖아요. 네. TSMC 줄 거 그대로 주고 네. 추가 물량만 그 이쪽으로 정도라도- 넘기는 거지. 그 정도는 들어오는 거죠. 그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퍼포먼스가 안 나올까 봐 걱정하면서 추가 물량 이쪽으로 돌리겠지. 그럼 협약 계약서를 쓰겠지. 니네가 8할 안 나오고 예를 들어 7할 오픈 안 나오고 5할 나오면 그건 니네 물어라. 뭐 그런 건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예. 한다던가. 네. 네. 근데 그 정도 보여줄 수 있다는 그러니까 파운드리에서 그 정도로 보여줄 수 있다는 수율 나온 것도 네. 저는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제 지금 분위기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네. 들고 있습니다. 그럼 네. 어떤 쪽이 수혜예요? 삼성전자? 네. 수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네. 예, 특히 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렇지만 소부장 중에서도 요즘에는 또 HBM 관련된 장비주들 많잖아요. 오늘 엄청나게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동안 물론 많이 올라서 오늘 10% 빠져도 티도 안 나긴 하지만 네. 네, 관련해서 이제 장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쪽으로도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파운드리 쪽도 이게 참 나올 것 같다 하다가도 이제 지금까지 좀 기다려왔었는데 엔비디아 받게 되면 이제 좀 디자인 하우스들도 주목을 좀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물론 주가는 어느 정도 오르긴 했습니다만. 네. 우리나라 디자인 하우스 하는 네. 업체들이요. 그러면 떨어지면 사야 됩니까? 떨어지면요? 네, 이쪽 반도체 업체들이 오늘 많이 떨어졌는데 네. 꽤 많이 떨어져. 7% 이상 떨어진 것도 꽤 됩니다. 네. 추가 떨어지면 이제는 갖고 있는 거 익절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우 고점에서 못 팔았네 이러면서 익절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웬 떡이야 떨어졌네 더 사야지 이렇게 사야 되는 겁니까? 저는 더 사고 싶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벤더도 좀 봐야 되겠죠. 이게 하이닉스 벤더가 있고 삼성전자 벤더가 있고 이때까지는 좀 하이닉스 벤더가 좀 주목을 많이 받았다면 이제는 하이닉스의 독점 시장은 아니잖아요. 하반기부터는. 네. 그러면 삼성전자의 벤더들도 좀 영향을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주 우리 최현정 앵커님이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딱딱 해주셔가지고 아주 우리 구독자분들이 호응이 좋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가 못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 입장. 네, 개인 투자자와 구독자의 입장을 대변해서 계속해서 저희들한테 그런 질문을 네, 해주시면 지금 계속해서 너무 좋을 그러면 것 수준이 같습니다. 저는 이 수준을 유지하는 걸로 네, 너무 올라오시면 안 하겠습니다. 됩니다. 네, 네. 하여튼 쉽게 올라가지 못하겠죠. 위장하시는 중이세요. 잘 알고 있거든요. 매매 잘하시는 거. 아 네. 그런가요? 네? 에코프로 공매도가 급감했대요. 이거는 좋은 이슈죠. 그만큼 쇼스키즈가 최근에 많이 관찰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줄은 게 확인이 된 것 같고요. 공매도 잔고가 7월 중순에서 7월 28일 기준까지 이렇게 보면은 변화를 보면은 에코프로가 1조 3천억 정도까지 갔다가 예. 최근에 7천억까지 빠졌습니다. 에코프로 BM은 1조 4천억까지 갔다가 8천억 정도까지 빠졌고요. 거의 반토막 좀 안 되게 이렇게 빠졌는데 그래도 매일 신규 공매도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꽤 적지 않은 규모로 매일 들어오고 있어서 청산당에서 이제 큰 손실을 본 그런 사모펀드들은 그대로 있을 것이고 반면에 새롭게 용기를 내고 신규로 공매도 치는 세력도 아직까지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반면에 그러면 공매도가 늘어나는 곳도 있더라고요. 포스코홀딩스 엄청 늘었다고 하던데. 포스코홀딩스가 많이 늘었습니다. 네. 네, 마찬가지 기간 동안을 보면은 매일 2, 3천억씩 신규 공매도가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2, 3천억은 꽤 큰 숫자입니다. 예전에 에코프로가 하루에 공매도가 많이 나올 때가 한 1,000억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700억, 800억에서 1,000억까지 많이 나왔는데 2, 3천억씩 가다가 그 이상도 이렇게 포스코홀딩스로는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잔고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7월 중순 초반 요점만 했어도 잔고 공매도 잔고가 1,000억대였는데 지금은 1조 1,000억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이제 공매도 잔고가 많이 줄었는데 포스코홀딩스 쪽으로 많이 좀 몰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봤던 이 기사 중에 이 사모펀드 중에 성과가 좀 굉장히 부진한 최근 한 달 수익률이 굉장히 부진한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네. 어떤 BMO 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게 전체 펀드를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 가장 성과가 좀 안 좋은 쪽을 기사로 아마 낸 것 같은데 최근 한 달 수익률이 마이너스 30%대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0%대, 그다음에 어떤 펀드는 마이너스 15%대, 마이너스 9%대 이게 여러 손실본 운용사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쪽은 아마 그 에코프로나 이런 2차전지의 숏 포지션을 잡았거나 아니면은 코스닥 150 숏 포지션을 잡아서 그쪽의 손실이 좀 최근에 한 달 동안에 좀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쇼 포지션 줄어들면 좋은 뉴스입니까? 나쁜 뉴스입니까? 제 생각으로는 공매도가 늘어나는 게 더 좋은 뉴스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그래서 그래요? 여쭤본 거예요. 왜요? 공매도가 주는 건 좋은 뉴스가 아닙니다. 네. 앞으로 새로 때릴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어. 네. 네. 지금 이 상태로 들어온다 그러면 네. 또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거 이게 만약에 그럼 어느 정도 좀 갔다가 멈춰서 다시 반등을 뭐 탁 나온다. 얘들이 또 불안하니까 아, 쇼스키즈가 또 나올 수 또 나오게 있다고요? 됐죠. 그래서 지금은 뭐 조정 나오면서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이길 것처럼 이렇게 들어오다가 나중에 주가 나오게 되면 아이고 또 잘못했네 그래서 또 청산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몇 번은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8월 달은 또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수급 이슈가 더 강한 거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은 주가 빠진다고 공매도만 이런 것도 쉽게 했다간 또 나갑니다. 그럴 것 같아서 뭐 그 정도로만 보겠습니다. 네. 근데 하나 이제 2차전지 관련해서 하나 딱 걸리는 게 거래 대금이 60조를 찍었다는. 한번 찍었죠. 네.
그게 조금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조금 암울한 뉴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뭐 시장 전반적인 흐름들 쪽에 다 그때 그거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2000년대만 가면서도 움직이는 게 있는데 이럴 때 보면 또 항상 위축되는 반도체 또 기회일 거야. 그것도 들어간 것도 있다 보니까 이것만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시장이 다 한번 같이 다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나는 그쪽 아니겠어. 이쪽으로 쏠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막 여러 가지가 나오다 보니까 나온 현상인데 네. 이렇게 되면서 요즘 보면 지난 월요일 날 말씀하셨죠? 그 미수금 급증하는 얘기. 저는 얘기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미수금도 급증하면서. 네. 그러니까 CFD 거래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그냥 미수로 막 찍으면서 매매하시는 분들도 생기고 이게 모든 게 다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렇게 썩 좋은 현상은 아니죠. 지금 자체로. 근데 이걸 가장 즐거워할 쪽은 우리 안 팀장님. 놀라셨는데요. 네. 증권사는 수수료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제 수술은 아니지만 증권사 비즈니스 중에는 중요한 한 축이죠. 그렇죠. 그럼 브로커리지 하는 쪽은 이번 3분기 실적 잘 나오겠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걸 누린다든가. 뭐. 근데 그렇다고 그걸 보고 또 증권 쪽 매매하기 또 어려워요. 근데 그런 쪽의 변화도 한번 보면서 그런데 그거는 그러니까 일단 구조적인 문제 같아요. 지금은요. 구조적인 변화인 것 같고 근데 거래량이 많았다는 거는 좀 압박은 크죠. 네. 지금 시장에서 한 30조 정도 거래 대금이 나오는 건 네. 활발하다는 것의 또 방증이잖아요. 이 정도는 괜찮습니까? 그걸 제가 거래하시기 때문에 그걸 뭐 네. 근데 오늘 같은 현상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특정 섹터만 확 강해버리고 다 이쪽은 피난처 이래버리고 나머지는 그러다 보니까 뭐 다 같이 가라앉는 이런 현상만 아니면은 아니, 앞서 그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밸류에이션이 소용없는 장세가 된 이유가 밸류에이션을 주로 하던 물론 공매도를 치든 뭐를 하든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개관하면서 미워하시는데 좀 미워하시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럴 만큼 규모가 안 돼요. 미물에 지나지 않아요. 2,400조 코스닥까지 2,500조 시장에서 50조 액티브 펀드예요. 미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흔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공매도 치는 사람들도 있죠. 세력들도 있긴 한데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아서 그 저는 오늘장을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밸류에이션은 끝났구나. 오늘의 소감은 그래요. 오늘 하루에 대한 소감은 다 필요 없어. 밸류에이션 필요 없고 야 이거 갈 것 같지 않니? 야 분위기 이쪽 돌 것 같지 않아? 사람들이 이거 좋아할 것 같지 않아? 그럴 것 같지. 오케이 그럼 가자. 이런 사람이 위너였어요 오늘. 다 필요 없고. 최근 한 달간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만 그런 게 오늘만 아니라.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오늘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하는 사람은 바보고 오히려 감각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제일 따봉인. 야 사람들 심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뭐 이런 게 진짜 훨씬 더 중요한 장이라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굉장히 어렵지 않았습니까? 지난 한 달간 이 밸류에이션 투자하시는 사람들이. 그렇죠. 특히나 이제 밸류에이션도 그렇지만 뭐 특히나 PER 10배 미만에 주로 속했던 업종들이 전혀 주목을 못 받았잖아요. 네. 반면에 PER 막 50배 넘는 이런 쪽은 뭐 계속 가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서 어렵긴 했습니다. 그런 쪽은 완전히 좀 시장이 갈려서 이런 게 근데 뭐 올해 처음 나온 시장은 아니었고 꽤 오래됐잖아요. 네. 이전에 그냥 전형적으로 가치주라고 부르던 그런 섹터들이 기지개를 못 핀 지가 좀 한참 되긴 했으니까 네. 예, 어제 오늘은 일은 아니지만 뭐 여전히 지금까지도 그런 장을 흘러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 아까 얘기 나왔으니까 공매도 늘고 있다고 포스코홀딩스에 관련해서 저 이슈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한국투자증권이었나요? 포스코홀딩스 목표 주가를 90만 원으로 설정했다는 기사가 나왔고 모건 스탠리는 44만 원으로 낮춘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이질감이 굉장히 큰데 여기에 대한 분석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모건 스탠리의 이 포스코홀딩스 44만 원 전망은 7월 31일 날 나왔는데요. 네. 현재가보다도 낮습니다. 현재가가 고점 대비는 조금 떨어져서 58만 5천 원으로 오늘 마감을 했거든요. 44만 원 제시를 했고 굉장히 워딩이 좀 공격적이더라고요. 이 보고서 내용 중에 15일 안에 뭐 망한다 이런 내용 네, 아니었어요? 15일 안에 주가 떨어질 확률이 80% 이상이다. 거의 이제 확신을 갖고 하락에다가 이제 방향성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이유를 한번 들어보면요. 올해 들어서 포스코홀딩스 주가가 130% 상승했고 코스피 대비 115%
아웃퍼폼했다. 장기적인 철강 비즈니스의 전환을 믿지만 주가는 펀더멘탈을 앞서서 반영했다. 이미 실적이 입증된 이제 리튬 생산 업체들은 보통 보면은 시총이 한 20조에서 30조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데 그걸 고려한다면 포스코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리튬 주식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포스코가 작년까지만 해도 뭐 철강주라고 흔히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현대제철이랑 같이 주가 흐름이 움직였었는데 올해 현대제철 주가가 연초 대비 오른 게 없거든요. 네. 근데 포스코홀딩스가 130% 갔다는 말은 철강 비즈니스로 오른 건 하나도 없고 다만 리튬이랑 자회사 가치 때문에 오른 게 130%잖아요. 근데 이제 모건 스탠리의 논지는 그 두 가지만 가지고 130%를 설명하기에는 조금 펀더멘탈보다 주가가 앞서간 측면이 있다라고 이제 소개를 했던 것 같고요. 한국 증권사들은 대부분 목표가 좀 많이 높습니다. 한투에서 90만 원으로 지금 제일 높은 것 같고요. 삼성증권 80만 원, NH랑 메리츠는 75만 원 정도 보고 있는데 7월 25일 날 한투에서 목표가 50만 원을 90만 원으로 갑자기 이렇게 2배 가까이 이제 상향을 시키면서 가장 바꿨던 이유는 장기 성장에 따라 PBR 목표치를 0.6배에서 1배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0.6배에서 1배면은 0.4 올린 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게 사실 2배 가까이 이제 밸류를 확 올려버린 거거든요. 굉장히 크게 변경을 시켰고요. 주당 리튬 가치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목표가 90만 원 중에 20만 원 정도는 이제 리튬 가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뭐 메리츠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메리츠 같은 경우에도 목표가 75만 원 제시했는데 여기서는 철강 부문을 한 25조 원 평가를 했고 리튬 부분을 15조 원, 그다음에 뭐 포스코 퓨처엠이나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등 지분 가치를 25조 원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고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뭐 향후 5년간의 성장성을 고려하면 이 90만 원 밸류 제시한 것도 과한 정도는 아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어떤가요? 맞는 건가요? 누가 맞는 건가요? 이렇게 2배나 차이가 나니 참. 밸류를 잘못 계산했네요, 외국계에서. 네, 일단 첫 번째는 리튬 관련된 쪽을 30조나 줬다는 것도 특이한데 결론은 다 얘기해놓고는 철강 회사라고 끝내네요. 바로 그들의 인식인 거죠, 그게. 그러면 지금 현재 시총이 52조입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30조 정도를 만약에 리튬 쪽으로 보고 가치를 줬다. 나머지 22조거든요. 그럼 22조 시총을 바라보는데 철강부터 나머지 이제 지분 가치랑 다 합치게 되면 한 해 순이익이 3조 5천억 나오는 회사입니다. 3조 5천억 나오는 회사가 시총 22조 가면 안 돼요? 이상한 거잖아요, 이거는. 지들이 잘못했는데 왜 밸류도 제대로 그럼 30조를 주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미스가 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계산 잘못해놓고 그리고 뭐 15일 안에 빠진다고 그러면 공매도 치고 이런 리포트 내는 거랑 똑같은 얘기네요. 그렇죠. 네. 공매도 세력은 이런 리포트를 낼 수 있는 유혹이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충분히 저는 그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네. 네, 자기네가 공매도 쳐놓고 나쁜 소식 계속 띄우고 네. 이렇게 단정적으로 며칠 만에 이런 걸 세상에 누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네. 네. 그 밸류 계산도 잘못했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네. 화이팅? 아니 이런 식의 해석도 있던데 우리나라 증권사들은 워낙에 2차 전지에 대한 비중이 높다 보니까 펀드도 그렇고 매도 리포트를 함부로 내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눈치를 보고 있는 거다. 이거는 잘못된 건가요? 아니 매도 리포트가 아니라 리포트 자체가 없어요. 코스닥 1, 2위 회사들인데 막 움직이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계속 같이 나와야 되는데 네. 리포트 자체가 없어요. 네, 에코프로는 그래서 배임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것은 배임이다.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방송에서 그러셨던 것 같은데. 네, 속 시원한 얘기 하셨네요, 그분이. 근데 좀 그것도 그런 것 같고 이럴 때일수록 그냥 차라리 그러면 뭐 소신도 보여주고 좀 이러면서 계속 맞춰가야 되겠죠. 그게 건전한 자본주의 시장을 그게 아니면 또 반박할 수 있는 것도 나오고 이런 의견이 나와야 좀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 이슈 하나만 더 볼까요? 네. 중국의 BOE, 아이폰 OLED 생산 차질 영향, 우리나라 두 업체의 수혜가 기대된다. 뭐 이런 종류의 뉴스였던 것 같은데 자세히 들어볼까요? 이것도 이제 업계에서 이제 뭐 앞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바뀌는 것 같은데 BOE가 예전에 이제 아이폰 15부터는 OLED를 만드는 밴더에 참여가 된다라고 이제 보도가 좀 크게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또 생산 차질 때문에 못 끼어든다라고 좀 보도가 나왔습니다. 뭐 8월 1일자 보도인데요. 이제 기술적 이슈 때문에 연말까지 OLED 패널 승인 여부가 좀 불투명하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남은 업체는 두 가지밖에 없죠.
그 LG 디스플레이랑 삼성 디스플레이 거기서 이제 다 물량을 납품을 하는데 예전부터 그랬듯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한 60% 물량 그리고 4개 모델 전부 다 들어가고요. LG 디스플레이는 40% 정도 물량이지만 프로와 프로맥스 고가 모델에만 납품을 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이폰 벤더들이 한국의 국내 업체들 중에 벤더들이 좀 주가가 좋지 않은데 아이폰 이 15에 생산 차질 이슈가 좀 있나 봐요. 특정 부품에. 근데 이게 뭐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단기에 해소될 이슈다라고 좀 진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애플이 부품 주문량으로 추정한 올해 생산량은 세트 출하량은 8,900만 대 정도 예상이 됩니다. 네. 여기에 대한 코멘트 김인수 대표님 간단하게 좀 해주시겠어요? 시간이 많이 없네요. 그럼 넘어가죠 뭐. 넘어갈까요? 네, 그냥 SDC가 잘할 거로 보고 준비는 해야겠죠. 근데 당장 뭐 발전하고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냥 뚱한데 이것도 계속 추적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 디스플레이 업체한테는 상당한 호재네요. 호재죠. 네. 예, 잘 알겠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